자, 시작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먼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돈다라는 거죠. 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무한하게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X 1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 일정한 회계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죠. 하나의 그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 보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사건을 우리는 거래라고 했어요.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1년 내내 분기 전기를 해가지고 X 1년 말이 되면 우리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X 1년은 끝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X 2년이 밝아지면 다시 또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분기전기, 분기전기, 분기전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X 2년도에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또 다시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반복되는 거죠. X 3년에도 이렇게 계속되면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 1년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8페이지에 회계의 순환 과정이란 회계가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서 기업의 거래의 발생이나 사건의 인식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 이용자에게 뭘로 보고를 하게 돼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표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하나의 일련의 과정, 요거를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회계의 순환 과정은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거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분기를 하게 되죠. 분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합니다. 분기한 것을 이제 옮겨 적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1년 내내 분기전기를 한 거예요. 분기전기 하다가 이제 12월 31일 결산일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분기전기한 게 제대로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고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재고조사표라는 것은 이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발생한 거래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재고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요 시산표에서 재고조사표를 작성한 걸 가지고 다시 뭘 만들어주게 되느냐? 정산표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자, 시산표에서 재고조사표를 작성해서 이 정산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얘가 고쳐지겠네. 고쳐져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절차, 요거를 우리는 계산을 끝내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절차다. 그래서 결산 예비 절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자,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에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 요거를 우리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재무상태표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를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게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됐느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자, 이런 것들은 아직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다음 중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번 재무상태표, 2번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거는 없잖아.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1번 경제적 사건을 식별하고 2번 분기를 한다. 이제 거래다라고 생각하면 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기한 걸 기록하는 거를 우리가 분기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개한 것을 각각의 장부에다 옮겨 적는데 그 옮겨 적는 장부를 총계적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사항이다 수정분기라고 했는데 그 결산 정리사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재고조사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산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각종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1월 1일 날 역분기를 한다 그랬는데, 역분기라는 건 거꾸로 분기인데 그건 뭐 지금 설명해봤자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고, 역분기라는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뭐 외울 거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순환 과정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좀 지나면 결산 파트를 배웁니다. 그 결산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경제적인 사건, 요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경제적 사건만 기록을 하는 거지, 경제적인 사건이 아닌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냐 아니냐, 거래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 판례서에서 분기를 하는 거고, 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무시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은 이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무시하는 예는 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또는 뭐 상품을 얼마 사기로 주문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종업원을 채용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보관했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거래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사건이 아니야. 경제적 사건이 아니면은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래야 아니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요게 바로 거래가 되고, 요런 경우에는 분개를 하게 되는 거다, 이 소리.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부기상의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며,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를 화폐액으로 측정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사항, 이런 모든 사항을 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경영활동의 과정에서 수시로 증감 변화를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와봐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우리 회사에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반대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 돈을 줘야 되겠네. 그러면 자산이 감소되겠죠. 돈 안 줄 수도 있네. 상품을 사놓고 돈은 나중에 줄게 그러면은 기업에는 뭐가 늘어나요? 빚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 반드시 증감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런 그 증감 변화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거래라고 인식이 된다. 이게 만약에 거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만약에 자산이 증가하거든 왼쪽에다가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이때는 대변에 기록을 하자.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기로 우리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무조건 왼쪽에,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왼쪽에다가 기록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오른쪽에 기록하고,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왼쪽에다 기록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의 발생은 왼쪽에 기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에다 기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8가지를 이 회계를 하는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곱셈 나눗셈을 하려면 뭐를 외워야 돼요? 구구단을 외워야 되죠. 이게 바로 회계의 구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구구단을 모르면 곱셈 안 되죠? 나눗셈 안 되죠? 물론 책받침에 있어. 그거 보고 하면 되죠. 자, 보고 하면 되지만 느리잖아. 그러면 우리도 이거 어디다가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보고 하면 되지만, 그걸 뭘 보고 합니까? 뭐 요거 딱 8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습니까? 재무상태표 그려봤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려봤죠? 그래서 이쪽에는 자산을 적었고, 이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었고, 자, 차변에는 비용을 적었고, 대변에는 수익을 적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자산이 증가한 거는 차변에 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쪽이 증가니까 이쪽은 감소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를 오른쪽에 썼으니까 감소는 왼쪽이 될 거고, 자본도 증가가 오른쪽이니까 감소는 왼쪽일 거고, 그 다음 비용은 왼쪽에 있죠. 그 다음 수익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비용, 수익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 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감소, 증가, 자본의 감소,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해서 요 놈을 외워버리면 저절로 거래에 팔려서는 해결이 되더라.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 화살표 있는 맨 밑에 이와 같이 기업 실체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제적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박스가 하나 나왔죠? 자,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닌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는 같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간혹 틀릴 수도 있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불하고 거래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거래지. 왜? 불이 났어.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 타버렸어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됐죠. 따라서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또 밤새 도둑놈이 들어와서 창고에 물건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나 어제 도둑놈하고 거래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회계적으로 볼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고 손해를 봤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거래가 되는 것이다. 자, 따라서 거래가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다, 또는 뭐 주문을 했다, 그 다음에 약속을 했다, 또는 뭐 보관을 했다, 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의 주문이나 건물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나 종업원의 채용이나 약속,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닌 거다. 자,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는 O,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에는 X표를 하라 그랬죠? 이제 짜려봅니다. 1번 상품을 80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거래. 2번 급여를 2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종업원을 채용했으면 거래가 될 수 없죠. 왜요? 급여를 주기로 했지 아직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종업원의 채용, 이것은 거래가 아닌 것이다. 3번 기업주가 기업의 현금 1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네. 그러면 거래죠. 왜요? 우리 회사로 볼 때 자, 언제나 기업주하고 기업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기업주는 자본을 투자한 거고, 언제나 회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그 자체를 가지고 회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주가, 자본주가 돈을 빼갔다,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자본주는 돈을 가져갔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됐고, 자산이 감소됐으면은 거래가 되는 것이다. 4번 현금을 30만원 종업원이 횡령하였다. 당연히 거래죠. 왜?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 상품을 90만 원 현금으로 매입하다. 당연히 거래. 그 다음에 상품이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됐다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마이너스 됐죠? 거래.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65만 원이 회수불능되었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될 자산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경제적 사건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8번 상품 60만 원을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았어요. 아직 주문만 받았지 실제로 물건이 가지는 않았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말로만은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항상 말로만이 아닌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찾아주면 된다. 따라서 8번은 X. 9번 건물에 대하여 5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자, 요건 좀 아직 좀 어렵겠네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 샀다 그래봐. 100만 원 주고. 그러면 냉장고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년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냉장고 값어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감소됐다, 감가. 그거를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 손해라고 보겠죠. 값어치 떨어졌으니까 손해지. 그럴 때 우리는 감가상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됐고 자산이 감소된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사건이다. 거래입니다. 자, 10번 화재로 건물과 상품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뭐 상품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거래. 그 다음 11번 건물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자, 이거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 거래죠. 그런데 내가 널 못 믿고 돈을 빌려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지. 잠시 담보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적 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것도 거래가 아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거기다 왕별을 하나 해 주시고요. 요거는 만약에 이게 거래냐 아니냐 시험에 나오면 거래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거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거래 아닌 거라고 쓰세요. 둘 다 정답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화요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잖아. 그러면 고지서가 왔으니까 아직까지 돈은 안 줬잖아. 돈은 안 줬으니까 경제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다가 돈 내는 날 납기일에 가서 현금이 나가면 그때 가서 통신비 이렇게 해서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되고, 또 하나는 고지서가 왔다는 것은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청구권이 온 거니까 부채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고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안 해. 고지서 왔을 때는 안 하고 4월 25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통신비 10만원, 돈을 줬으니까 현금 10만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날은 거래가 아니고 이날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고지서는 받았지만 비용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통신비를 10만원, 그리고 고지서만 받았지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아직 안 준 돈, 미지급 비용, 아직 안 준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요거를 거래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랬다가 돈 내는 날은 통신비를 내는 게 아니라 요거 안 준 거를 갚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다가 미지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현금, 이렇게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잃어버리면 요 놈이 여기서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없어지니까 결국 요거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아니다 그래도 맞아. 또 고래야 이래도 맞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몇 번인가 12번 같은 경우는 출제하는
술취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거래라고 봐도 되고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좋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전화요금을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죠. 자, 이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납기일인데 아직 안 줬대.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그때는 거래로 봐줘야 된다. 따라서 12번은 X로 봐도 되고 O로 봐도 되지만 13번은 무조건 O가 되겠죠. 13번은 무조건 거래다. 14번. 자, 건물을 월 6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은 것은 거래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거.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건, 즉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증감이 있으면 거래고 그런 게 없으면 거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건데요. 처음엔 틀려요. 이런 것들도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틀리면 어때요? 자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자, 이 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거래의 8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상품을 10만 원 현금으로 매입했다. 현금으로 구입.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되겠죠. 항상 이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렇게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기라고 할 건데 이걸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라고 하는데, 자, 이 분기를 할 때는 한쪽만 생길 수는 없죠. 반드시 차변에 어떤 요인이 생기면, 원인이 생기면 대변에는 그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원인, 결과. 원인은 뭐야? 상품을 사온 거예요. 결과, 현금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근데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만 감소되겠느냐?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요? 상품을 10만 원 구입을 했는데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아직 안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줬으니까 갚아야 할 빚이 생겼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내가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0만 원 생겼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고,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자산이 늘어났고 자산이 감소됐고, 여기는 어때요?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안 되냐? 이렇게도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될 수 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든다면 A가 현금 1억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호프집을 시작했대요. 1억 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호프집으로 볼 때는 뭐가 늘어나? 현금이라는 자산이 1억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호프집으로 볼 때는 그 1억이 바로 뭐야? 자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한쪽에는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는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지. 자,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집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이 증가되면서 집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할 수 있어요.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 열리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할 수는 죽어도 없어요. 네? 죽어도 없어. 그런데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된다. 이건 된다 이 소리예요. 서로 마주 보면 결합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같은 쪽에서는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된다. 이건 어떤 걸까? 우리 아까 외상으로 10만 원 사왔잖아요, 상품을. 그러면 때 되면 갚아야지. 자,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0만 원 이게 감소되면서 결과 현금이 나가야 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외상으로 사왔는데요, 이 사람이 자꾸 돈 달래. 요거 아닙니다. 이제 갚지 말고 오늘 나보고 돈 달래. 돈 없는데 야, 난 너 이제 못 믿어. 그러면 약속어음이라도 써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할 외상 매입금을 뭐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새로운 부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옛날 외상 매입금은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새로운 갚아야 할 부채가 생겼죠. 그럼 부채가 감소되면서 부채가 증가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증가할 수 있느냐? 드물죠. 사실은 이런 현상은 드문 현상인데 요건 좀 자주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근데 부채가 줄면서 자본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얘가 돈 달래. 외상 매입금 달래. 갚으래요. 근데 우리 회사는 돈도 없어. 야, 그럴 때, 야, 너 외상 값으로 우리 회사에다 투자해라. 네가 받을 돈을 투자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얘가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면서 주식을 발행해줘야죠. 우리 회사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주식회사 회계를 배우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을 뭘로 준 거예요? 주식을 줘버린 거야.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없어지면서 뭐는 늘어날까? 자본이 늘어나겠죠. 자, 부채가 감소되면서 자본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부채가 감소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자본의 감소야 자산의 감소될 수 있고,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얼마든지 서로 마주 보면 요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드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한 이게 뭐 자주 있는 거래는 아닌데 우리 이제 이런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여기 5층에 친구가 이제 세를 들어왔어요. 자,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집세를 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지간에 집세 안 받아? 공공이고 사는 사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은 나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그 친구한테 이자도 줘야 되고, 그 친구는 나한테 집세를 받아야 되고, 서로 그런 관계가 드문 현상이지만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나한테, 야, 친구야, 이자 내놔라, 이달분 이자 내놔라, 이렇게 왔어요. 근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5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한테 받는 집세가 50만 원이야.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까. 그럼 되겠지. 까. 한마디로. 야, 네가 나한테 줄 집세에서 나한테 나한테 받을 이자를 서로 치고받자. 퉁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자를 준 게 되고 집세를 받은 게 되겠지.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쪽에는 뭐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자 비용.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예요? 수익이 발생하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자, 내가 이자를 줍니다. 이자 비용 50. 현금으로 줍니다. 원래가 현금 50.
자, 그 자리에서 현금을 도로 받아야죠. 내가 집세를 받아야 되니까 50.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집세는 임대료가 되니까 50 이렇게 되는데 현금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았죠. 이렇게만 발생한 거지.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사건도 드물지만 생기더라. 이런 얘기에. 그래서 거기 예를 쭉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회사 회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해 안 되는 거는 지금 미리 고민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쳐다보지 마시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본회계를 배우고 나면 그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몇 가지 예가 있었습니까? 16가지가 있죠. 거기 쭉 보시면. 자, 체크하세요. 1번 동글배기, 2번 동글배기, 3번 동글배기, 4번 동글배기, 그 다음에 5번, 6번 동글배기, 7번은 안 하셔도 돼요. 7번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발행한다. 이 사채라는 거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요게 이제 사채인데 그 사채는 일반적으로 부채지만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니네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 그러면은 회사는 주식으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채. 그런 사채가 전환사채예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고민하지 말자. 7번은 X. 쳐다보지 마세요. 자, 8번은 이해가 되고요. 9번 동그라미 치시고 10번도 괜찮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11번은 지금 몰라도 돼요. 11번은 기업의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했다. 이런 걸 아직 모르셔도 되는 거. 주식회사의 자본회계를 배우면 그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두고 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7번 X, 그 다음에 11번 X,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 14 그대로 알고 15번 X, 15번 X. 자, 그 세 개는 지금 봐도 회사 회계를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세 개는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되돌아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의 이중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언제나 우리가 경제적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이중으로 기록이 된다. 이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고, 그러면 차변에 100원이 기록이 되면 대변에도 100원이 기록이 돼서 여기에 400원이 기록되면 여기도 400원이 기록되고, 자, 이렇게 돼서 결론, 이쪽의 합계가 500원이라면 이쪽의 합계도 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하게 된다.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다. 자, 4번, 5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거래에는 어떠한 거래가 있느냐,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의 종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거래다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환 거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익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 거래,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의 결과로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다면, 자산, 부채,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한 거래를 교환 거래. 그 다음에 손익 거래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의 증감,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또는 수익의 소멸, 또는 비용의 소멸. 자, 수익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소멸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받아요. 집세를 받으면, 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수익을 마이너스 시킬 수 있죠. 그 수익을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것을 수익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 회계 기간은 언제나 1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고 하자고. 근데 우리 회사가 집세를 7월 1일 날 1년분 집세를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20만 원을 받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20만 원 늘어나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120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의 집세라. 그러면 자 결산이 언제냐? 12월 31일이 결산이에요. 결산이라는 것은 요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따지는 거라.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집세를 받았지만 이번 X1년도에는 60만 원만 7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세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처음에 세를 준 거라. 그리고 내년 6월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돈은 120만 원이 들어왔지만 60만 원만 X1년도에 수익이 되는 거고 나머지 60만 원은 X2년도에 수익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면 그 중에서 60만 원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60만 원 먼저 받은 집세를 이렇게 소멸시켜야죠. 없애버려야 되겠지. 12월 31일 날 요걸 이제 없애버려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산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은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생각만 하시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1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당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그거를 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120만 원을 받았지만 60만 원은 당연도 수익이고 나머지 60만 원은 다음 연도 수익 아니냐. 그래서 X1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를 60만 원만 기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60만 원을 이렇게 빼버려야 되죠. 그러면 수익이 소멸된 거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용, 같은 원리로 따진다면 비용도 그런 현상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멸이 되면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혼합거래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환거래와 그 다음에 밑에서 나와 있는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요거를 우리는 혼합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뭐 교환거래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에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자, 요걸 조금 더 도와드립니다. 자, 예를 든다면 뭐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니까 요거는 뭐 아주 쉽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을 10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감소됐네. 그러면 자산만 증감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을 20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에 자본금이라는 자본, 그러면 자산, 자본이니까 바로 교환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현금을 10원을 빌려왔대요. 빌려온 걸 차입금이라고 하지.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한쪽에는 자산이고 한쪽에는 부채니까 자산 부채니까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거래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보세요. 임대료 1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20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이자 비용 20원을 아직 안 줬대. 결산인데 아직 안 줬다. 그러면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손익거래. 이거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 그러니까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아,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교환거래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거래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경우에 현금, 임대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혼합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혼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임대료만 생길 수는 없잖아. 임대료만 발생할 수 없죠. 원인이 임대료야. 그럼 결과로 현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 뭐가 생기려면, 수익이 발생하려면 이쪽에는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거나 자본이 감소돼야 되겠죠. 여기도 비용이 이자 비용만 발생할 수는 없어요. 얘가 발생하기 위해서 원인, 자산이 나가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혼합거래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빌려줬다가 이자 10원하고 함께 현금으로 받은 거라. 그러면 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될까요?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 110원이 들어오겠네. 110원은 왜 들어왔어요? 내가 빌려준 돈 대여금, 그 전날 현금을 100원 빌려줘봐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받을 돈,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죠? 자, 현금이 나갔습니다. 이건 교환거래야. 4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빌려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여금이 없어지면 요거는 교환거래야. 그러니까 여기가 100원 들어오고 대여금이 100원 없어지는 건 교환거래인데, 이날 이자까지 내가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냐? 10원. 자, 이자로 받으면 이자 수익 10원 이렇게 되겠죠. 요건 손익거래예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교환거래고 이자를 받는 거는 손익거래인데 요게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여금 100원과 이자 1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두 개가 복합이 된 거지, 그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처럼 자, 수익이 10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 해당하는 금액을 이쪽에서 지워버려.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손익거래. 자, 여기 비용이 있네. 비용 20원을 죽여요. 20원을 왼쪽에서 죽였으면 이쪽에도 20원을 죽여요. 그럼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으면은 손익거래다. 그럼 요거 볼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대여금 100원과 이자 1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110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현금이 110원인데 110원 중에는 대여금 100원, 이자 수익 1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자 수익이 수익이니까 수익을 10원 죽이세요. 그럼 110원에서 10원을 죽이면 여기는 얼마만 남게 돼? 100원만 남죠. 그러면 손익거래를 제거를 해도 교환거래가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잡하면 혼합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수익이나 비용 항목을 제거를 해도, 수익이나 비용 항목을 제거를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손익거래고, 처음부터 거래 자체에 자산부채 자본밖에 없다, 수익 비용은 아예 없다 그러면 무조건 교환거래고, 그 다음에 수익이나 비용을 제거해도 자산부채 자본이 남더라 그러면 그때는 혼합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교환거래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이지만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래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4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자산이 증가, 자산의 감소, 교환거래. 두 번째, 현금 80만 원을 3개월 상한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써봐야 돼요. 써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분계가. 근데 이 분계가 잘 된다? 그거는 회계 공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년을 공부하셔도요,
제일 안 되는 게 분기일 겁니다. 물론 쉬운 분기는 잘 돼야 되고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분기들이 있죠. 그런 거 안 되는 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좌우지간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서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서 써봐야 안 들어요. 써봐야. 자꾸 쓰다 보면 들어. 자, 보십니다. 니은이죠. 현금을 80만 원 3개월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항상 이 분계의 중심은 회사입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우리 회사로는 현금이 3개월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다, 빌려왔다라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산이 증가했지? 그러면서 빌려왔으니까 자 1년 안에 갚기로 하고 빌려왔다. 단기 차입금이죠. 자,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80만 원이 늘어났잖아. 이게 2번이지?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러니까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다. 이 소리죠. 자, 세 번째. 건물 1,0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로 볼 때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겠지만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 들어왔겠지?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이 증가했고 또 아니네. 현금은 500만 원이고 건물이네. 건물이 1,000만 원이 늘어나고 현금은 500만 원이 늘어났죠? 자, 요거를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은 1,50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자산이야. 얘도 자산이에요. 얘는 자본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거래에 자산, 자본이니까 당연히 교환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거래가 복잡하다 하여 혼합이 아니라 자산이나 부채와 자본만 남아있으면 그런 거래가 교환거래다. 자, 네 번째. 외상매입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언제나 그리고 분기는요. 왼쪽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차변부터 할 필요 없이 쉬운 쪽부터. 현금으로 줬대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이걸 써버려요. 80. 그러면 현금이 나간 원인은 뭐야? 외상대금을 갚은 거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걔를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80 감소됐죠? 그러면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채와 자산의 증감이니까 이런 거래도 우리는 뭐라고 본다? 교환거래라고 보겠다 이 소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경제적인 사건에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다면 그런 거래를 우리는 교환거래. 자, 그 다음에 2번 손익거래란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다. 자, 예를 든다면 기업번 종업원의 급여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자,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줬다면 자, 먼저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겠네요. 급여라는 비용이 70.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용이 발생했고 여기는 자산이 감소가 됐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쪽에 비용이면 비용 70 죽여. 그리고 대변에도 70을 죽여.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요거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다. 2번 이달분 점포 사용료 50만 원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자, 점포 사용료는 뭐예요? 내가 남한테 점포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그거는 주는 집세, 임차료가 되겠죠? 자, 임차료라는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요? 임차료 50만 원을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한쪽에는 부채가 증가된 거죠. 자, 어떡하자? 비용 50이니까 50을 죽였어요. 자, 한쪽에서 50을 주면 이쪽에도 50을 죽여버립니다. 남는 거 제로. 남는 거 제로. 그러면은 바로 손익거래다. 이 소리. 그 다음에 디귿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대여금은 뭐죠? 빌려줬어. 남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빌려줬으니까 대가로 이자를 받아야죠. 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3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3만 원 자산이 증가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의 발생.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이 3만 원이면 죽여. 자, 이쪽에서 3만 원 죽이면 이쪽도 3만 원 죽여.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래를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혼합거래죠. 213페이지에 혼합거래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 예를 들어서 1번 단기 대여금 80만 원과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 거야? 84만 원이 들어온 거죠. 84만 원 원인. 들어온 원인은 뭐야? 내가 빌려준 돈 대여금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감소되면서 4만 원을 이자로 받았죠.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되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요걸 구분하는 방법은 수익 또는 비용을 하나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4만 원이니까 수익을 4만 원 죽이세요. 그럼 여기서 4만 원만 죽이면 여기는 80이 자산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수익을 죽였어요. 그랬는데도 교환거래가 하나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지. 자, 니은번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근데 원가는 80만 원짜리래.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80만 원짜리가 없어졌죠? 이놈을 외상으로 팔았대.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생겼으니까 자산이 생겼네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 되겠죠? 왜 갭이 생겼어요? 갭이 생기면 안 되지. 대지하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어떤 원인이 생겼어요? 80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럼 2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 이익을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가 됐고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그럼 어떡하자 그랬어? 수익이 20이면 20을 죽이세요. 그럼 이쪽에서 20을 죽여도 80이 남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손익거래 하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기 차입금 80만 원과 그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언제나 분기는 차변부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편한 거부터.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100. 현금이 100만 원 나간 이유는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자, 빌린 돈 갚았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겠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80 없어지면서 20만 원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이자로 나간 거다. 이자 비용. 그럼 요거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됐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손익거래냐 교환거래냐 혼합거래냐 알고 싶으면 자, 비용이니까 비용을 죽입니다. 비용 20을 이쪽에서 죽였으면 이쪽에도 20을 죽이면 이렇게 80이 남겠죠. 자, 손익거래 하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아있네. 그러면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손익거래가 되려면 안 남아야죠. 비용을 지었어. 그러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교환거래가 하나가 남아있으면 그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의 종류 요 세 가지는요.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요거 찾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맞이할 거니까요. 자, 쉬는 동안에 그 밑에 거래의 종류에서
아홉 문제가 나와 있네. 아홉 문제를 한번 쉬고 풀는 게 아니라 풀고 쉬시기 바랍니다. 다 푼 사람만 좀 쉬시고 나는 다 풀었으니까 나는 좀 쉬고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